오늘 책이 있는 풍경 인문학이 번지점프하다 43강. 오늘은 특별히 이게 날짜가 잘못 나왔네. 21일인데 28일로 나왔는데 오늘은 작가와 대화 시간 고창군에서 주관하고 책 있는 풍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해서 시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를 불러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원래 하재일 시인이 오늘 정상적인 것은 하재일 시인께서 1시간 하고 정경환 교수께서 이제 1시간에서 하기로 했었다가 이제 코로나의 심각성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도 또 우리 하재일 시인께서는 일산하고 서울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셔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어서 오늘 줌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강좌를 합니다. 사실 오늘 그 하재일 시인께서는 처음으로 이 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간에 진행하다가 좀 돌발 변수가 없어야 될 텐데 서로 이해하시고 우리 뭐 어차피 책 있는 풍경 가족처럼 이렇게 다 지냈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잠깐 제가 한 10분 정도 은유의 시 예전에 이제 뭐 강좌했던 것을 줄여서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작가 소개하고 또 이제 그 시인 하재일 시인께서 그동안 이렇게 시를 썼던 뭐 본인의 어떤 생각 뭐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잠깐 강의하고 또 이제 우리 시인낭송 또 하는 시간 갖고 자료 질의응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진행하고 그렇게 질의응답 하시고 또 하재일 씨는 이렇게 다자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은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특별히 문제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시작을 먼저 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유. 은유로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몇 번 했을 때 은유가 들어가지 않고 환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은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껴서 하는 수사법이죠. 뭐 비유법이고 뭐 직유와 대조되는 암유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좀 더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 유사성을 기반을 두고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시는 늘 은유와 함께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하재일 시인께서는 은유와 환유의 거의 대가이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생각을 줄 겁니다. 어쩌면 시를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시인데 그 하재일 시인이 그동안 했었던 은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하게 돼 은유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은유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하는 겁니다. 은유는 직유와는 달리 비교 대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죠. 은유는 시를 시답게 만드는 기법이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잖아요. 독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과 명확한 대상을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는 마음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시를 읽고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시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을 때가 아니라 독자인 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시가 좋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낯선 표현들이 내 생각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느끼는 미묘한 감정,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어느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유는 삼킴의 대상이다. 대상을 삼켜서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은유는 거울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상이고 차라리 텅 빈 신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은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본래의 것과 은유의 틈이 깊어질수록 은유가 갖는 의미도 함께 깊어집니다. 은유는 인간이 지구의 가장 악랄한 병원균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자연적으로 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시의 가치가 너무 폄하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를 읽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화법과는 조금 다른 은유라는 시의 언어가 이 시의 모든 소재가 되는 거죠. 시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사라져가게 하는 것,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시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얘기합니다. 은유 없는 시는 관절이 없는 두 다리다. 은유가 없는 세상은 가뭄으로 바닥이 갈라진 땅바닥이며 은유가 없는 사랑은 심장을 쓰지 않는 사랑이겠다라고 말하죠. 이 척박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슴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디 깊은 주름 속에 함몰되고 말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유의 힘이기도 한 겁니다. 밥도 명예도 또 돈도 되지 않는 책을 어쩌다가 저는 평생 붙잡고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내 생의 불행과 슬픔으로 짜여져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견디는 방식으로 문학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것도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인의 길을 들어선 것은 우연의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이련히 천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책이 너무 무작정 좋았습니다. 책이 왜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다면 딱히 할 말도 없어요. 그저 좋았죠.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책을 읽고 평론을 향유하는 동안 또 인문학 강의하는 이런 시간은 내 가난은 유복했고 내 영혼은 풍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말씀드렸지만 소설 평론을 했던 나에게 소설에 대해서 논의하는 나에게 이곳에 책이 있는 풍경에 시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형과 누이들은 시는 머리가 쓰는 게 아니라 몸에서 꺼내서 쓰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맞서며 폭풍을 치는 봄날의 평온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책풍에 속해 있는 시인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특이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 사물의 현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도 놓친 것을 용케도 그 작가, 그 시인들은 찾아냅니다. 아텔라 유조프가 쓴 7번째 사람이란 시에서 시인은 어느 시대나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최후에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후까지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책 읽는 풍경 소속 작가들은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늘 그렇게 최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문학의 외적으로 이 책풍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순한 말로 다독이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초대한 하재일 시인의 시선은 거의 우리를 경악해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라져가는 찰나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순간적인 진리를 담는 것이 하재일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바로 이런 시적인 세상과 일반적인 세상을 이어주는 중개자이자 통역관 역할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하고 있어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시인은 다양성과 신성한 것의 중재자이다. 그 열쇠이다. 어떤 다양성인가? 사물의 다양성, 정념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 육체와 질병의 다양성, 선과 악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이 다양성들은 스미고 섞이며 더러는 끌어안거나 배제하면서 세계라는 것을 직조해냅니다. 시인들은 바로 이 옷감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강의 때 말했던 멕시코 시인 옥타비아 파스, 천둥과 번개는 반짝인 것을 공표한다고 썼잖아요. 번개가 먼저 번쩍이고 그 다음 천둥이 울립니다. 번개가 생이라면 천둥은 시일 테지요. 천둥과 번개는 떼어놓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짝패이죠. 번개는 탄생과 죽음, 동물과 식물, 불과 바람, 돌멩이와 망치,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다 품죠. 그 뒤를 따르는 천둥은 그것의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10번에 울리는 천둥들은 10겹의 번개를 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번 울리는 시는 10겹의 생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번개가 없다면 천둥도 없습니다. 어쩌면 멕시코 시인의 저 문장은 사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죠. 아울러 이 문장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하나의 은유로 오롯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가 생성되는 비밀의 핵심은 은유라고 보았습니다. 시는 말의 볼모이고 시의 말들은 필격 은유의 볼모입니다. 은유는 시의 숨결이고 심장 박동의 시요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시는 항상 너머인데 도약과 비밀의 원소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 작가들은 저는 보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본다는 것은 지각의 시작점이죠. 사물과 세계를 본다는 것은 알매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관주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의 단초가 되는 행동이죠. 어쩌면 사물에 자각되는 바대로 존재한다면 시인은 그 자각의 특성과 확장성으로 주목을 받죠. 시인은 드러내는 지각의 특성은 항상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의 결과로 나타나죠. 인문학의 시작, 여러분들도 오늘 있는 것도 그런 본다는 것의 시작이겠죠.
김수영 시인의 시를 비를 움직이는 비애로 받고 파블로 네루다는 수박을 물의 보석상자, 과일 가게의 심오한 여왕, 심오함 창고, 땅 위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옥타비오 파스가 시인과 시들은 그 나라의 국민 영적 건강을 책임진다는 옥타비오 파스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저 무수한 시들과 시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쓸모를 갖기 위해서 오늘 시를 봅니다. 오늘 하재일 시인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달마의 눈꺼풀이라는 이번에 제 7번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는 하재일 시인을 방랑 전문가, 구름의 파수병, 바람의 친구, 또 우리 책풍 밴드 이번에 새로 만든 하백이라는 이름의 주인공 하재일 시인과 함께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최고의 시인을 모시고 책풍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장벽 앞에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담쟁이처럼 꾸역꾸역 모여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로 제가 작가와 문답식으로 진행하되 작품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시 낭송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과 꺼리낌 없는 그런 여느 어떤 그런 강의와 다르게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수준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책풍 단톡에 이렇게 아무 해라 그랬더니 수준이 낮아서 질문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수준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질문을 해준 게 오늘의 강의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작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시인 하재일은 1961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죠. 보령군 미산면이라는 걸 출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면도로 이주해서 우리는 하재일 시인을 안면도가 고향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와는 15년 전, 2005년 정도 전주 북카페 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로 이주해서 우럭, 놀래미, 짱둥어, 털개, 박대 등과 함께 성장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유진함 시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안면고등학교 집이 너무 어려워서 도시로 나갈 수는 없어서 거의 가까이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굉장히 놀기를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아도 너만 놀지 말고 너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늦게 공부를 좀 해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다시피 하셨고 그 당시에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공주사대 국어과 1등인데 혹자는 꼴등에서 1등이라는 말 뒤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는 설도 있고 우리 여기 유진함 시인은 자기가 3등을 했다라고 졸업할 때 자랑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튼 밥맛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30여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는데 무려 한 번에 희망퇴직을 남들은 다 하는데 하재일 시인은 무려 5수예요, 6수예요? 5수입니다, 5수. 예, 희망퇴직을 5번 떨어져서 희망퇴직한 우리나라에 아주 이것도 했던 아주 이게 했고 지금은 일산에서 화려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거의 매일 술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매일 술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술만 맨날 먹는데 월간 불교 만해 문학 신인상을 당선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화적인 대학교 4학년 때 이 만해 문학상 아시죠? 만해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아무나 할 수 이루고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어린 나이에 대학교 4학년 때 만해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분의 어떤 그 젊었을 때부터 시력은 유명하다. 시집 그 양령단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 제목이 좀 처음에는 길었어요. 여기 보시면 시집 아름다운 그늘이고 선운사 골짜기 박종진이 아니고 박봉진입니다. 박봉진 처산의 농막에 머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 15년 저는 전주 북카페 할 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고창에 대해서는 그 전에 훨씬 오랫동안 고창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봉진 처사 선운사에 있는 그 막걸리 집에서 아주 뭉친의 그냥 집, 뭉친의 집이죠. 예, 막걸리 집. 동사 입구에 식당이 뭉친의 식당에서
거의 뭐 무협지 날라다니듯이 술 먹으면서 있었던 일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달팽이가 기어간 자리는 왜 은빛으로 빛난가? 타타르의 칼, 동네 한 바퀴, 달마의 눈꺼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청소년 시집 처음에 삐딱하게 등을 7편의 아주 유명한 우리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좀 빠져있는 코딩이라는 시도 있죠.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막걸리 한 대, 보드카 한 말 정도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드십니다. 본인이 저절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가 이 보이차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차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어서, 우리 그 작가들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매일 이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올리는 저희들의 가끔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뭐 안도현 시인과는 절친이고, 안도현 시인이 우석대 있을 때 내가 갑이고 안도현이가 이렇게 을이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매우 두 분이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이제 하나씩 이제 본인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풀어가기도 하고요.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재일 시인께서 쓴 명시, 책이 있는 풍경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혜씨 한번 올려줄래요? 몇 년 전에, 5년? 6년? 한 6년 전에, 북콘서트 2회 때, 형, 책 있는 풍경으로 시 하나 써. 그랬더니 쏙닥해서 보내왔는데, 요 시가 두고두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에도 나갔고, 방송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도 이 시가 나갔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입니다. 어쩌면 책이 있는 풍경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낭송을 합니다. 책이 있는 풍경, 하재일.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는 책이 있는 풍경은 낮에도 바지랑 끝에 쌀뜨물 같은 별이 뜨는 집이다. 산이 앞마당까지 배를 허옇게 밀고 들어와 그 말을 걸며 놀다 가는 집이다. 손님이 푸른 달빛에 몸을 적시며 꿈속에서 밤새 책의 허리를 끌어안고 뒤척이는 집이다. 바람은 잠깐 평생에 쉬었다 가라 하고 구름은 꽃처럼 울타리나 되라 말하는 집이다. 소나무가 회화다리 나란히 매달고 새소리는 연신 세상의 낮잠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신발도 신지 않는 새벽의 굵은 힘줄이 맨발로 걸어 나와 안개를 걷어내기도 하는 집이다. 마당가에 감꽃이 와글와글 종일 없는 집이다. 주인은 안 보이고 책들끼리 모여서 살림을 차린 집이다. 라는 시를 이렇게 저한테 영광스럽게도 써서 주인은 안 보이고 책들끼리 모여 살림을 차린 집이다. 제가 책 읽는 풍경 처음에 만들고 나서 7년 동안, 6년 동안은 낮에는 거의 없었는데 그런 의미를 참 잘 표현했어요. 주인은 안 보이고 책들끼리 모여 살림을 차린 집이다. 라는 이런 책 읽는 풍경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결국 잊어버릴 수가 없는 시. 또 옛날 리틀비의 교라든가 두 번의 방송에 책 있는 풍경을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작가들이 요 마지막 그런 부분들, 종일 웃는 집 이런 부분들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던 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재일 시인께서는 책이 있는 풍경 소속 작가이기도 하지만 책풍의 일이라면 만사적기고 와주시고 또 기꺼이 많은 조언과 힘을 주시는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밴드를 만들라. 그래서 우리 사실 책풍 작가들이 되게 60대, 50대 후반 60대가 많아서 밴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하재일 시인께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래서 최근에 밴드가 굉장히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중간중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라면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책풍이 아주 귀한 이렇게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할 텐데 오랜 세월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이 혹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작가를 바라본 바에 의하면 하재일 시인은 시인으로서의 팔자를 타고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해진 운명이나
문명인이 팔자니 하는 것들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나간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처음으로 우리 책 읽는 풍경 여기 회원 겸 우리 줌 듣는 우리 소개인 겸 또 시인의 길을 걷게 된 사연들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니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일 시인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풍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엄혹한 시절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또한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시인으로서 사는 저의 어떤 소회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게 될 계기를 줘가지고 대단히 그 책풍 가족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시인이라는 거는, 글쎄, 젊었을 때는 그런 어떤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방식, 운명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믿지 않게 됐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는 약간은 그런 것들도 운명론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1961년 신축년생이라 내년이 이제 환갑을 맞이했거든요. 그 세월이라는 게 참 흐르는 세월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교직 생활 마치고 지금 나온 지 2016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5년 정도가 지났고요. 나올 때는 시를 열심히 쓰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그것은 제가 뜻한 대로 시 공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진 촌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화려하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시인으로서는 무명에 머물러 있고 우리 한국 문단에 말하자면 그 가장자리 변방에서 아직도 있는 그런 무명에 가까운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제 시를 공부하면서 다른 시인들이 쓴 시도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고 저도 습작을 게을리지 않으면서 좀 더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시 또한 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쓰지를 못하고요. 워낙 제가 태어난 곳이 충남 보령 미산이고 가장 충남에서 오지죠. 지금 현재 보령댐 있는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그 미산국민학교는 지금 수몰돼 가지고 그 댐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미산초등학교는 다른 외곽 지역으로 옮겨놓은 곳이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가을에 제가 안면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줄곧 안면도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불이 돌았어요. 안면도에요. 굉장히 좀 시골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문화적 혜택이라는 건 전혀 받지도 못하고 어디서 책 빌릴 것도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참 독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시를 습작을 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 습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2학년, 3학년 이제 습작을 하다가 습작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이제 그 4학년 때 4월 달에 제가 창간된 잡지가 그 신인상을 공모하는데 그 공모전에 3편 이상 그래가지고 5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덜썩 된 거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시상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을 저질렀더라고요. 그해 교생 일습이 6월 달에 제가 나갔는데 6월 29일 날 서울에 있는 한국일보 13층 송영클럽에서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교생 실습 하루 남겨놓고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습작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등단하는 것도 좀 어렵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습작한 지 한 몇 년 안 돼가지고 2, 3년 만에 한 3년 정도 만에 벌써 그
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 뒤로 신춘문예를 한 2번 정도 제가 응모를 또 했어요. 했는데 신춘문예는 사실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선에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그 학교 생활이 좀 힘들었죠. 그 고등학교 입시반 또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습작을 열심히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늘 이게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문학이라는 건 늪이잖아요. 늪. 한번 빠지면은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고. 나 좋아하는 거는 나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군. 자꾸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 글 쓰는 게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그 시를 공부하고 싶고 시를 쓰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런 것으로부터 체념과 어떤 갈망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이 출발했던 좀 제 주변의 문우들은,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시인이 된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뭐 그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문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 진실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 주소를 찾지를 못하고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허송세월, 세월만 많이 지나갔고요. 그렇게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고, 물론 중간중간에 시집은 이제 좀 이렇게, 별 이름 없는 그런, 변방의 출판사에서 간혹가다 한 번씩 시집은 내긴 냈는데, 실제로는 2013년도에 와서야 다시 한번 2010년, 11년 이렇게 와서 2013년도 정도 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그 시를 본격적으로 다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요즘같이 열심히 습작을 하고 또 이게 문학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한 10년 안쪽,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등단은 굉장히 일찍 했는데, 등단하고 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때 옆에 같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든 하면 도반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활동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덜 외롭고 또 굉장히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런 건데, 늘 좀 안 된 말로 독고다이 스타일로 혼자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생활을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를 쓰는데도 굉장히 그것이 장애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어느 날 제 은사님이 사범대학 은사님이 이제 조재훈 시인이라고 시인인데 창비 42번 창비에서도 시집을 내고 그런 분인데, 선생님이 저더러 제일아 너는 시 안 쓰면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굉장히 힘들다, 저는 좀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주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는 방랑을 좋아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역마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집시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넌 방랑을 좋아하고 역마살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를 좀 열심히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서글펐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은사님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 보답도 못 해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시 공부하고 시를 열심히 살아. 시인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시?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진 촌장이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시인에게도 모든 거에 그런 것 같아요. 다 팔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영진 촌장이 저렇게 색이 있는 풍경 만들라고 저렇게 할 때 처음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고 염려가 됐는데 지금은 또 잘 이렇게 주변 많은 좋은 가족분들이 생겨가지고 잘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보기에 좋습니다. 항상 그 색이 있는 풍경이 잘 운영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 줌이라는 걸 지금 말만 들었지 처음 오늘 한번 들어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다른 건 제가 좀 빨리 하는데 이렇게 줌에는 눈을 못 떠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그 어떤 경험이 되고 하나의 어떤 또 신기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하재일 씨는 이게 컴퓨터 만지는 거, 자료 찾는 거, 또 어떤 지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모이면 아마 정치인 됐으면 사람 끌어모으고 해서 아마 거의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따놓은 당상이라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답을 하면서 시인에게를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겸손하게도 주력은 아니고 변방이다 그러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변방도 아니면 어디 저기 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인지 그래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고 둘째 문학이란 늪이다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어쩌면 이 시간에 이렇게 늪에 빠져서 인문학이라는 늪에 아름다운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으니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문학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쭉 돌아보니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혼자는 참 버거웠던 것을 느낍니다. 지금 책풍도 책 있는 풍경 작가들 또 여러 책사 회원들 이렇게 가지고 꾸려가듯이 문학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신앙송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사 우리 염성현 선생님께서 오늘 밥은 하늘이다 하는 책 가지고 계신 분 58쪽, 달마에는 58쪽, 밥은 하늘이라는 시가 기억에 남는다고 낭송을 하신대. 그리고, 나중에 질문은 한꺼번에 이제 집단 얘기할 때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시 낭송을 우리 염쌤 준비되셨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네.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시인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밥은 하늘이다. 하 제1 콩알은 지금 탄알처럼 딱딱한 몸과 등을 가누며 그릇 안에서 새소리를 내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부가 고운 흰 찹쌀은 쉽게 마음을 내주는데 현미는 언제나 골이 잔뜩 나 항상 불평뿐이다. 나는 이들을 입 넓은 후방나무 밑으로 불러 모아 함께 어울리기를 잔잔한 빗소리로 타일렀다. 사기 대접 안에서 이제부터 마음을 풀기 시작한 서리태가 입김을 불어내어 물감을 슬며시 뱉는다. 하루에 무거운 하늘을 엷은 수묵으로 적시고 잔잔한 바람이 지나가고 밀물이 드는 시간이다. 서로 물장구를 치며 노는 물고기들이 보인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들이 서로 낯익어 소리를 지르고 물탕까지 만들며 노는 모습은 겨울에 수초와 어울린 햇살의 발랄한 모습이다. 어느새 은행나무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며 허기진 어둠이 서서히 뜸이 들 무렵인데 밥달랑 문틈으로 진밥, 된밥이 새어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완전 낭송가시네요. 예. 우리 저 채품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제일 못 오신 분이 이 정도야, 지금. 예, 아우, 놀랐습니다. 예. 시가 완전 살아나는데요. 아이고, 영천. 그러면, 특별히 염쌤이 이 치질 가지고 언뜻 질문 한번 하고 싶다는데, 먼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58쪽에 밥은 하늘이다를 낭송하면서 저기 박노해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공평한 하늘은 요즘 들어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제부턴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을 또 생각하기도 되었는데요. 밥은 우리 모두의 하늘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밥이 다가 아님을 또 호되게 일깨워주는 지금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밥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에서 제일로 제 가슴에, 했던 그 느낌이, 시인님의 그 표현력, 서리태가 안에서 이제부터 마음을 풀기 시작한 서리태가 입김을 불어내는 물감을 슬며시 뱉는다는 그 시기가 너무 멋졌습니다. 꼭 저는 그 수채화를 보는 그런 느낌도 했었고, 밥이 정말 하늘이다는 그런 거, 밥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아픈 사람들도 조금 연말에 이 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감사드립니다. 이 시, 아재일 씨는 이 시 쓰게 된 배경이라든가 네, 창작할 때 그런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사실은 동학에서 따왔고요. 동학에 보면은 2010년 거기 따왔고, 해월 최시영 선생을 제가 동학에서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혁명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향벽서리에서 향화서리로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제사상을 벽을 향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벽서리에서 동학에서 보면 향화서리로 바뀌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제가 늘 밥을 해요. 집에서 밥. 경험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한 새벽 3시 반, 4시 정도 일어나고요, 항상. 그리고 6시 되면 제가 밥을 하는데, 우리 집은 제가 거의 매일 제가 밥을 해요. 근데 밥을 하는데 제가 작곡밥을 하기 때문에 현미, 찹쌀, 콩,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흰밥은 절대 안 먹고요. 꼭 섞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을 한 것을 약간 동학 사상을 약간 생각하면서 썼는데, 글쎄 그렇게 형상화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 시를 쓰게 된 거는 제가 매일 밥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그걸 제가 겪은 걸 쓴 거예요, 사실. 근데 제목만 이제 동학에서 밥은 하늘이다라는 게 그 동학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따온 거 그래서 좀 한 겁니다. 시가 이렇게 우리 읽는데, 우리 이렇게 낭송을 들으니까 시가 참 도드라지네요. 우리 하재일 씨 말처럼, 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예,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노해 하늘이라는 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동의 새벽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시죠, 하늘이. 1984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읽었던 시 같은데, 거기에 나도 오랜만에 우리 염쌤이 또 기억을 하게 하네요. 옛날 추억이 하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시집의 제목이 달마의 눈꺼풀이라서 단박에 붉은 냄새가 많이 나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예전에도 유진남 시인께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지난 10월 마지막 우리 하재일 시인 공주에서 만났을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분명히 하재일 시인께서는, 난 불교적인 색채가 없다. 나는 이제 뭐 모든 종교를 자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입장이 아니, 제 입장에서는 작가가 못 느끼겠지만은 어떤 불교와의 인연은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 어떤 세계관, 어떤 문학관에게서 얘기해 주시고, 아까 달마대사의 눈꺼풀과 차의 관계에 한 에피소드, 이런 것을 포함해서 20에 주로 이야기자였던 게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달마의 눈꺼풀이라는 시의 제목은 달마의 눈꺼풀이 제가 이제 그 보이차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간 공부한 게 커피, 보이차, 와인 세 가지를 했어요. 전부 그 물과 관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커피와 와인과 보이차를 공부하는데 차의 닉네임이 달마의 눈꺼풀이 원래 그 중국에서 차 기원설을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대략. 그 신농시 기원설이 있고 달마대사의 눈꺼풀에서 왔다는 이 달마의 눈꺼풀 기원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갈공명이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찻잎이 돋아나서 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 그래서 대략 세 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달마가 소림사에 와가지고 이제 그 면벽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졸리니까 계속 눈꺼풀이 가라앉으니까 나중에는 눈꺼풀을 직접 이렇게 뭐 뜯어내가지고 마당에 던졌다고 그래요. 계속 너무 졸리니까. 그런데 그 마당에서 이제 풀잎이 싹이 돋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갖고 그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 바람이 불면은 아주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오는 콧등을 치는 바람에 그 나뭇잎을 이제 따다가 달에서 먹었더니 졸음이 딱 달아났다. 그런 그 중국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달마의 눈꺼풀이라는 것은 차의 닉네임이고요. 뭐 불교적인 거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우리가 이 달마의 이 시집에 보면은 뭐 빙도를 아시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빙도가 보이차 종류예요. 운남성에 있는 그 빙도라는 그 굉장히 좀 차값이 비싼 차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빙도라는 게 어디 섬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디 뭐 저 보령 어디 가면 조그만 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쓴 것이 아니라 그 빙도를 아시나요가 빙도가 운남성 쪽에 그 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빙도를 한 편을 선물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빙도를 비 오는 날 다려 먹으면서 그 제가 가는 찻집에 가서 팽주, 차 다리는 그 팽주랑 같이 비 오는 바깥을 보면서 그걸 차를 마시면서 그날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썼는데 그래서 이게 차에 관계된 게 좀 몇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불교적인 거는 좀 있죠.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머니 모태 신앙이 또 불교고 또 대학 다닐 때도 이제 무슨 그런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불교사상 연구회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어디 다니는 특정한 종교 다니는 데는 없고요. 요즘 그냥 집 근처 성당 있는데 지나가다가 가면은 성당도 들리고 가끔 가면 뭐 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종교는 사실 지금은 시입니다. 시. 네, 저대로 종교를 물어보면 저는 그냥 늘 시집 읽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로마사 강해라든가 이런 책도 읽고요. 뭐 중간중간 종교적인 관계 책도 읽지만 뭐 불교적인 거를 제가 시에서 강조하는 거는 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색채가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녹아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 오늘 저희가 지금 신앙송을 할 때 다음 이제 신앙송 할 때 마치 우리 그 책풍에 우리 핵심 우리 리더이신 우리 김미진 쌤께서 이 시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빙도를 아시나요? 백오 쪽에 우리 김미진 쌤께서 그러면 그 빙도가 보이차인 건 아셨나요?
우리 김민 선생님 보이차에도 전문가세요. 좀 이따 한번 두 분이 대화 끝나고 하시고, 예, 우리 책풍에 우리 그 매주 강의를 하시면, 우리 엄 교수님, 김민 선생님께서 꼭 이 보이차를 가져와서 우리를 대접을 해요. 아무튼. 우리, 그러시구나. 예, 김민 선생님, 빙도를 아시나요? 미리 딱, 이렇게 딱 거짓말처럼, 이거 짜여진 각본이 아닌데, 각본처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다음에. 이거 재밌네요. 예, 빙도를 아시나요? 우리, 책사 우리 김미진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 네. 사실 좋아하는 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지난번 그 책풍 콘서트 때 시인님이 그 보이차 말씀도 하시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네. 낭독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낭독을 네. 못하지만 한번 손들어 봤습니다. 빙도를 아시나요? 하재 1. 그대를 만나기 전엔 소문난 안개뿐이었다. 밤하늘 가득한 폭포수 천둥소리뿐이었다. 누군가는 길 잃은 소수민족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변방에 있는 원시림이라 했다. 초록이 높은 곳에 살다 보니 쓴맛은 늘고 고요로 세상을 살다 보니 절로 단단해졌다. 비냄새가 나거나 바람에 댕잎이 서걱거려도 끝내 구름이 태어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날은 사람이 참다 못해 웃는 것일까? 낯선 구름의 단맛이 입안 가득 피어났다. 어두운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나간 폐허가 우리를 사랑이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니까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합니다. 시를 좋아하면 행복한데. 김민 선생님 따로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 특별히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거라도 이 시 아니라도. 시를 사실 알 듯 모를 듯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좋은 시가 있고 또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들어앉은 시는 따로 있는데 저도 이제 보이차를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눈과 귀가 항상 보이차에 대해서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예, 어떻게 이렇게 빙도의 본질을 멋지게 표현하셨을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그 못 마셔본 빙도를 시를 통해서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네? 빙도가 아주 맛있는 차라고. 네, 맛있지만 빙도를 접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거든요. 비싸기도 많이 비싸고 또 그렇죠. 맛 좀 보여주세요. 네, 수량도 너무 작아서 그래서 시인님은 언제 그 빙도를 드셨고 드시고 나서 느낌이 물론 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차 맛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 차에 대한 그 품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국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느낀 그런 어떤 풍미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 같아요. 언어 도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경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고요. 물론 그래서 시인이 물론 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언어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늘 길은 끊어지죠. 그리고 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집을 이제 시는 금방 읽으면 답이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를 한 두 줄 읽다 보면 이 시인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뻔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뭐냐면은 읽어도 잘 모르는 것, 알듯 말듯 해야 돼요. 시라는 것은 뭔가 애매모호한, ambiguity, 애매성, 모호성,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보이차랑 마찬가지예요. 보이차도 한번 다려먹으면 막 열 몇 번씩 야신 물을 부어갖고 다려먹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세차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차를 다려먹으면 정말 그 진미가 나오잖아요. 그 사골국물 그 곧 그냥 푹 고와가지고 그래야 그 뼈국물이 나오듯 시도 마찬가지고 보이차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인내력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진미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 아유. 시 낭송해주고 또 답을 해준, 뭐, 사골 끓이듯이 나온다는 표현이, 한번 그런 차 한번 마시고 싶은데, 아무튼,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좋은 차 구하면은 촌장님 책이 있는 풍경으로 가가지고 우리 책품 가족들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있을 때 했었던 건데, 시집을 살펴놓으라면, 안면도라는 섬에서 성장한 덕분인데, 뭐, 박대, 표정, 우럭젓국, 굿바이 꽃게야, 농어와 숨바꼭질 등 바다 물고기 이름 혹은 그 물고기를 이용한 음식과 관련 시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것들을 시의 소재로 삼을 때의 재미와 어떤 의미가 어떤 맛인지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맛나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환경, 가정 환경, 뭐 사회적인 환경, 또한 종교적인 환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청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어떤 고향이라는 것,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면도라는 그 천수만에 위치한 안면도라는 섬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해산물을 그 물고기들, 어패류들을 각각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시의 영토는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겐지스 천수만에 나와 있듯이 제 영혼, 제 몸과 마음을 살찌게 한 그런 어떤 근본 배경,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크게 종교적으로 또한 얘기하면은, 유정, 무정 또는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성평등이나 또는 동체대비를 느낀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꼭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꼭 우월적 존재로서의 그런 어떤 뭐 지배자로서의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나나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잠깐 왔다 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곳은 별에서 왔지만 다시 또 별의 먼지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시에서는 항상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또는 무생물이나 생명이 있든 없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물고기나 뭐 어패류나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이사야에서 한 것에 나오는 사막의 샘이 넘쳐르리라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런 어떤 세상? 그 박두진 초기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을 늘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물고기 이름이라든가 또는 바닷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시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제가 막 어떻게 하고 막 의식적으로 막 해가지고 어떤 계획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많이 있게 있어서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음식에 대한 거는 백석시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음식 뭐 그런 여러 가자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떡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나물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여러 가지.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나누는 의미.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한다는 것은 이웃과 나누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석 시인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있는 시인이 바로 1위가 백석 시잖아요. 어떤 분이 백석 시 강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엄두가 안 나서 아직 못하고 2상까지는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제 우리가 공통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질문이고, 수준이 높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무런 질문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공간은 편안한 공간이니까, 뭐, 문학적인 관점, 문학인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 토론회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톡으로, 뭐, 이게 여기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먼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전 선생님 한 말씀 먼저 우리 질문 하나 하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사실 한 2부 정도만 읽었고요. 뭐, 질문은 따로 없고, 아까 말씀 중에 실은 여러 번 차 우리듯이 여러 번 읽고 또 생각하고 또 하면서 그 의미라든가 맛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왜 시집에는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없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시인이 그걸 좀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좀 무식이 탄로났습니다만은 오늘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한 번 읽고 다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모처럼 시에 대해서 시에 대한 그 태도 또 시를 또 여러 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송민 선생님 편안하게 질문하고 싶으면 해주십시오. 들리세요? 예. 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실은 여기 시집을 못 읽어봐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희가 시인의 우주선에 제가 잠깐 같이 타서, 이제 촌장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것에 저도 편승해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중국의 보이차? 빙두라는 게 저는 이제 과학쌤이어서 그런지 그냥 얼음의 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중국의 보이차를 그렇게 부르는구나라는 생각. 잠깐만요. 제가 너무 무식한 건가요? 아니, 잠깐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보이차는요, 중국의 네네. 보이차는 전부 마을 이름을 땄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반장, 노반장, 신반장, 노반장은 올드 빌리지, 신반장은 뉴 빌리지 이런 식으로. 다 예. 마을 이름이에요. 빙도도 마을 이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중국의 그 운남성에 네네. 다 그 산들, 포랑산 이런 데가 저만 몰랐던 건 아니죠? 돼 있는 마을 이름이 전부. 네. 네. 아이, 시가 참 좋은데 제가 질문할 정도로 아직 깊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전 오늘 패스해서 듣기만 하면 안 될까요, 촌장님? 네, 그러세요? 예. 그냥 꼭 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던 거 그냥 다양성에서 질문을 해달라는 거지. 꼭 시를 안 읽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아주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엄 교수님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를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많이
그동안에 읽지는 못했는데, 그 하재근 선생님 시를 읽으니까 이 시가 이런 깊이와 이 참 맛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고마운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조원 시가 참 마음에 드는 시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지금 오늘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그 만추의 식탁, 이게 다시 키워드만 잠깐 보면 이 구멍이 송송 뚫린 열 구름으로 얇게 붙인 밀 전병에 가랑잎으로 만든 곰삭은 장아찌 반찬으로 후식은 첫눈으로, 이게 아주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주변의 자연 환경으로 차린 만찬입니다. 가을, 아, 예. 늦가을에. 아, 늦가을에. 예. 그래서 또 간단히 궁금한 거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혹시 미삼면에 금강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읽고 나서 이거 한 1, 20년 거기서 멈췄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까 소개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인연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 금강암하고 금강암에서 그 저희 이제 큰 외숙이 스님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 따님인데 그 외삼촌이 이제 공주 마곡사로 출가하셨는데 합천 해인사에서 그 스님 하시다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 보령군 미산면 아미산 중대암 금강암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님이거든요. 큰아들인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옛날에는 장남 끝까지 찾아갔죠. 네. 그래서 결국은 스님인데 속세 인연을 못 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저는 외할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할머니를 데려갔죠. 외갓집이 거기였는데. 네, 금강암이 그래서 제가 외갓집이었어요. 그래서 또 깊이가 남달랐겠네요. 그냥 암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가 제 문학의 출발점이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물고기 자리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생애 물고기 자리, 양각산 네, 그렇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의미네요. 예. 네, 물고기 자리가 제가 그때 제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네. 또 하나 질문은, 예, 고맙습니다. 하나 질문은, 그 시인님께서 또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실까, 궁금하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시인 있죠. 제가 좋아하는 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해 한영운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병. 그리고 함형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1930년대에 시인부락 미당 서정주 선생과 같이 오장환하고 시인부락 동했는데 평생의 시는 17편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17편 쓰고 그림도 좀 그리고 그랬는데 일찍 요절했는데 이 양반이 17편 남긴 것 중에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해바라기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거를 보고 쓴 시 같아요. 그래서 함형수가 쓴 해바라기의 비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석이 쓴 북방에서. 그 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네. 예, 거대한 고맙습니다. 네네. 잘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는 아마 조만간 3월달 안에 한번 접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파수병을 해주세요. 예, 아까 하재일 시인께서 닉네임을 구름의 파수병이라고 했었던 것도 본인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닉네임을 썼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이 금강암하고 이렇게 아까 시인이 좋아하는 시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달에 이 금강암에 대해서 저희 작가들은 하재일 시인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치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게 정확히 요소를 끄집어내서 나와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냥 행복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새벽 4시까지 술자리 옮겨 다니면서 이 금강암하고 시 얘기 많이 했었던 건데, 오늘 그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엄 교수님이 끄집어내서, 예. 나도 사실 시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엄 교수님은 이해를 잘 하시네요. 강사로 나셔서. 그래서 또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유진남 시인님 한 말씀 하시죠? 유진남 시인님 유진남 시인 들어오셨네. 오셨어요? 예. 유진남 시인 오셨어요? 유진남 시인님 뭐 마이크 켜줘요. 유진남 시인님 들려요? 한 말씀 하십시오. 둘도 네, 둘이 들립니다. 드립니다. 아, 반가. 아니, 저는, 오늘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들었어요. 감시하고 있구만. 아까 예. 본인은 3등 했다고 나한테 보낸 자료 그랬는데 하재희 씨 1등이었어, 1등이었어. 예? 하재희 씨는 뒤에서 1등. 그래서 1등. 본인은 3등 조로. 아, 그렇죠. 좀, 그래도 제일이가 늘 있어서, 우수한 사람.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까 하시인이, 2013년, 그러니까 뭐 대략 2010년대 이후로 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요. 실은 그 시절에 우리가 졸업하고 난 뒤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하시인은 경기도로 가고 저는 주로 충청도 공주에 이렇게 남아서 교사 생활을 하고 간간히 시를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2013년경에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살아온 길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마치 30년 동안을 늘 곁에서 이렇게 함께 벗하며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시인도 좀 더 열심히 문학에 심취하고 저도 또 1등을 따라서 3등을 하려고 시쓰기에 조금 좀 더 열심히 했죠. 저도 2001년도에 시집을 내고 시집을 안 내고 있다가 이제 하시인하고 이렇게 함께 거의 날마다 카톡을 했어요. 저희 각 씨가 집사람이 둘이 살으라고 할 정도로 거의 날마다 했었는데, 뭐 그런 덕분에 저도 함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집을 내면서 함께 이렇게 도반으로서 걸어가고 있고, 하신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여기저기 이렇게 쏘다니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 하신처럼 자퇴를 해서 지금 이제 명퇴 신청을 해봤거든요. 자퇴를 해서 드디어. 우리 각시 말처럼 둘이 아주 붙어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 좋은 대답,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분들 뭔가 깊은 시의 이야기, 차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반갑고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저도 구석자리 차지할 수 있어서 좋고요. 언제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부터 잘해라. 유진남 시인 요즘 가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하루가 명퇴를 하셔가지고 결정나서 하루하루 가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심란하시대요. 유진남 시인께서. 그럴 수밖에 없죠. 30 몇 년 했죠? 학교? 36년. 36년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생경한 시를 우리한테 하기 위해서 하고, 얼마 전 김홍정 소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 지나자마자 책풍에서 유진남 시인 자퇴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우리 책풍 가족들도 같이 해서, 네,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또 저거 김홍정 형하고 작당을 했으니까, 아무튼, 꼭 그렇게 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책풍 식구들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남 시인님
깜짝 등장하니까 이게 좋네요. 이렇게 아주. 아, 네.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또 부끄러워서 못 하겠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보통, 이제, 시집의 뒤에 이제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에는 이제, 문학평론가 분들이 주로 쓰는데, 네네. 그 작가를 잘 아는, 작가의 과거나 현재를 잘 아는 분이 또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죠. 작가를 잘 모르더라도 문학평론가로서 쓸 수도 있죠.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 그 학교 교과서에 시에 대한 해설들은 그건 누가 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된가요? 그리고 시집의 해설을 본인이 쓰면 안 된가요? 제가 솔직히 문외한이니까 원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아, 이런 질문 좋아, 이런 질문. 네. 그 뒤에 평론가는 이번에 제 시집 쓴 평론가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요. 아직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고요. 그거는 전부 출판사에서 선정해 갖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작품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저를 알고 이렇게 하면은 더 풍부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그런 거 우리나라 되게 평론은 잘 아는 사람 거를 칭찬만 하는 그런 칭찬 일색으로 쓰는 게 우리 문단에 약간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일러서 주례사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런 비평을. 내 편을 좋게 써주는 거. 근데 사실은 이 주례사 비평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작품 그 자체만을 놓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좋은 거죠. 작품 그 자체. 워크 이 셀프라고 그러는데 작품 그 자체만 갖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 문단의 상황은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지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패거리 져가지고 우리 편은 좋게 써주고 다른 편은 좀 나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혀 제가 개입을 못하고 그 출판사에서 전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천사 시집 뒤에 표사는 제가 소설가 김홍정 형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김홍정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어 교과서의 해설은 국어 교과서 해설은 네. 국어 교과서 해설은 대부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죠. 네, 교수님들이 하고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평론가나 학자들이 언급한 것을 갖다가 짜집기 형식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만들고 또 막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잠깐만요. 안도현 시인이 그러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갖고 풀어봤대요. 자기 시를 모의고사 나온 거를 5문항을 풀었는데 3개 틀렸대요. 2개만. 그거는 비공식적인 얘기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둘만 알아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대학 입시 보면 그 학력고사 그 국어 문제를 가지고 풀어요. 평론가들도 작가들 다 풀면 50문제 중에 반절도 다 못 맞춰요. 다들. 대학 입시가.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우리 지금 문명희 선생님 막 들어오셨네요. 우리 문명희 선생님 이게 되나? 핸드폰이나 질문 가능해요? 질문 지난번에도 자꾸 이게 듣기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안 되긴 하던데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 좋네요. 우리 이샘 같은 질문. 조금 전에 느낀 건데 오늘 이렇게 이 강의 이런 건 내용이 너무 좋으니
앞으로 52주, 내년 1월부터 52주를 전부 다 작가만 불러서 이렇게 해야할란가 봐요.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좋다는 생각이 좀, 예, 재밌습니다. 예, 원래 이제 내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예, 스스로 배아는 눈꺼풀, 아득한 별자리에 버린 허공을 향해 헛발질을 하신 시인으로서 앞으로 계획, 그 내년에 이제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산문집 하나 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인으로서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인사말까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계획은 2021년도는 가을 정도에 산문집 한 권을 좀 내고 싶고요. 에세이집을 여태까지 산문집이 없기 때문에 시인이 쓰는 산문집인데 큰 기대는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고향 얘기 그런 걸 쓰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완성을 해놨고요. 마지막 이제 한 1월, 2월 정도 한 2달 정도 마무리를 하면은 에세이집 한 권 정도는 지금 분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인으로서는 앞으로 하는데 다음 이제 8번째 시집은 시를 굉장히 짧게 쓰고 더 쉽게 쓰는 시로 해서 시집을 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 내냐면 10년 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60살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 됐을 때 짧은 시, 짧고 그리고 쉬운 시로다가 해서 그런 시집을 앞으로 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책분 가족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줌과 인연을 맺었는데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풍에 곧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직접 한번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맛있는 보이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에 책이 있는 하재일 시인 출판 기념회에서 간단히 또 공주사대 국어과 출신 분들이 조금 모이는 걸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까지 같이 있었는데, 참 문학이라는 게, 물론 그때 보면 굉장히 개성들도 강하고 그 자리에서 말싸움도 하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까 하재일 시인께 중간에 말했던 것은 문학이라는 게 함께 가는 거구나. 때로는 비평자,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이 있는 풍경도 이렇게 오늘 18분이 들어오셨었는데 함께 이렇게 가는 거, 문학을 함께 공유하는 각자의 상황대에서 느끼는 것들이 오늘 많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재일 시인, 유재남 시인 이런 분들과 교류하는 우리들이 무척 행복합니다. 어쩌면은 세상을 이어주는 중개자죠, 시인들은. 또 통역관이라고도 말을 하고 싶은데 책 있는 풍경과 시인들을 이어주는 전혀 순수 책만 좋아해서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우리 책 있는 풍경에 우리 또 유명 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가 세상을 찰나의 아름다움이나 순간적인 진리를 언어에 담는 게 시잖아요. 그 시 세계의 중재자, 통역관 시라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시인의 언어는 은유죠. 은유는 바로 시인이 세상을 담는 상자이라고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말했듯이 시인은 보는 자라고 했듯이 그런 보는 것이 우리하고 왜 다른지, 여러분과 왜 다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부엉이의 노래, 바람과 파도의 외침,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시라고 했지만 어떤 그런 신성한 시인의 어떤 다양한 중재자로서의 이 두 오늘 시인, 하재일 시인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책 있는 풍경 우리들이
시인들이 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다듬고 답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추구하는 거죠. 시인도 썼던 답이 없듯이 누구나 써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느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줌으로써 얼굴을 뵀으면 좋지만, 오늘 오히려 만나서 얘기 못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게 좀 생경한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늘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고창군자 도서관 팀에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 행사를 이렇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회를 통해서 오늘 43 강의를 마실 텐데, 아마 2월 달 정도 하재희 씨는 왔을 때 같이 또 못다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 그야말로 은요 한유의 시, 하재일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세요. 네. 예.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시 관련해서 촌장님 강의 때, 시집을 내고 그 다음에 산문집을 낸다. 그리고 그 산문집은 시에 대한 조금의 어떤 배경 설명이나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재희 시인님이 내년에 에세이 산문집은 달마의 눈꽃불과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권을 다 같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선물하려면. 세트 아닌가요? 질문이. 시인님 맞아요. 네. 세트 아닙니까? 세트는 아니고요. 예.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에세이집은 그냥 소소한 얘기입니다. 친구 얘기, 뭐 고향 이야기 그런 겁니다. 근데 촌장님이 시 강의하실 적에 시인들은 시집을 내고 그 뒤에 산문집을 낸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많이 그래요. 예. 그것은 맞습니까? 네. 시인들이 대부분 보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집을 내서 자기 이름이 뜨면은, 이름이 유명해지면 바로 산문집을 냅니다. 근데 시집은 많이 안 팔리고 산문집에서 되게 대박을 맞이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시인도 상 받으니까 바로 지금 에세이집 나오더라고요. 제 예감은 내년에 에세이 나오면 이 달마의 눈꽃풀 시집도 같이 이렇게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진남 시인님, 네. 유진남 시인님도 산문집 하나 내야 되겠네. 제대 기념으로. 유진남 시인 지금 잔뜩 있죠. 원고가 쌓여있죠, 산문. 옆에 형수님도 계시구만, 보니까. 예? 그래서 유진남 시인은 그 산문 원고가 쌓여있다니까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유진남 시인님. 오디오 꺼주세요, 지혜씨. 유진남 시인님, 오디오 켜주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보이는 건, 우리, 강 씨가 아니고, 강 네. 씨의 그림이 보였나, 그 그림이. 옆에 아까 보여줬잖아, 살짝. 그랬어? 네, 봤어요, 이미. 아이고. 산문 얘기해봐요, 산문. 산문? 예. 지금 안 그래도 산문집을 내라고 이정록 시인이 매일 압박을 하는데, 제가 산문을 쓰기는 많이 썼어요. 근데 문학적 산문이 아니고 쓸데없는 세상사 이야기를 많이 써서 책을 엮기는 좀 그렇고, 아까 어떤 쭈마가 질문하신 선생님 얘기처럼 내가 썼던 시들 가운데서 산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는 압축적이고 생략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에피소드나 풍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소박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책을 한번 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성정이 게을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퇴직하고 보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퇴직 먼저 하고, 퇴직 먼저 하시고. 네. 퇴직에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네. 퇴직하신 다음에는 곧 뭐가 막 유성처럼 막 쏟아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44강은, 일단, 그, 책거리 시간을 책사 회원들하고, 군청 도서관 팀에서 회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직접 여수에서 통째로 회를 가져와서 썰면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날 언제 가게, 저 내려갈 거예요, 고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날짜 꼭 책사, 알려주세요. 예, 책사 핵심 10명하고, 군청, 우리 과장님이나 도서관 팀에서 아예 회를 가져와서 앞에서 직접 썰면서 이렇게 마지막 책거리를 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나머지 우리 책사 회원들 상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다음 주는 지금까지 올해 했던 강의 요약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책거리 시간을 갖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몸 건강 잘 하시고, 온도 36도 이상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따로 우리 책사원 단톡을 올리도록 하고, 어차피 이게 좀 엄중한 시국이라 요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몇 분 책거리 해야 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군청에서 좀 강행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고민을 하고 우리끼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민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